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3.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4.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5.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과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정답은요? 4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되겠습니다. 1번 심장 리듬 분석한 후에 패드 붙여요? 아니죠. 전원 켜고 패드 붙이죠. 그 다음에 리듬 분석하고 제세동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계속한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요. 모두 물러나세요.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야겠죠. 그래야 대상자 본인의 심장의 리듬이 분석되니까요. 다른 사람들 손 막 이렇게 주무르고 발 주무르고 하면은요. 여러 명의 리듬이 분석되니까 아무도 만지면 안 된다. 3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 비율로 반복하는 것이고요. 또 패드는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중간 겨드랑이에 붙입니다. 이 패드 부착 위치도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죠.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켜줘야 되고요.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한다. 심장 리듬 분석 6글자죠. 제세동 시행 5글자죠.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하는 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 그리고 제세동 시행 6.5로 가세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해준다.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기능은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해보기,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기, 1. 계산력, 2. 통제력, 3. 친화력, 4. 수능력, 5. 언어 능력. 정답은요? 5번 언어 능력 되겠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거 말해보세요. 사과, 딸기 이런 거를 말하려면은 언어 능력이 아무래도 향상이 되겠죠. 경증 치매 대상자냐 중증 치매 대상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경증이면은요. 아직 상태가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 난이도 있는 거 괜찮다는 거고요. 중증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겠죠. 그냥 탬버린을 흔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탬버린을 연주한다거나 똑같이 선 따라서 그리기 이런 것들이 중증에 해당되고요. 경증은 조금 어려운 거, 난이도 있는 거 괜찮다.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일기 쓰기도 내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스킨십이 닿는 것은 우리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로 하면 되겠죠. 1번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정서 지원이고요. 3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요.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취사, 청소, 세탁, 주변 정리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또 4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같이 외출하거나 요양보호사 혼자 물품 사오고 이런 것들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5번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또는 정신 기능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이런 것들이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예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한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 확대 가족. 정답은요? 5번 수정 확대 가족이죠.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입니다.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수정 확대 가족이에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 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요? 3번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나 신체 활동을 지원해주죠. 노후의 건강을 증진해주고요. 생활 안정을 도모해줘요.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5.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정답은요? 2번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이 노인 학대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어요.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가족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가족 관계가 갈등이 고조되고 노인이 의존성이 증가하고 노인의 부양의식이 약화되었을 때, 또 부양자의 사회적인 고립, 또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었을 때 더 학대가 잘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이거는 어떤 역할일까요? 1번 촉진자, 2번 옹호자, 3번 교육자, 4번 동기 유발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요? 2번 옹호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학대받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또 동기 유발자는요,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해준다.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런 것들이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숙련된 수발자는요,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바로 숙련된 수발자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추어 조절해야 하는 부분은 정답 4번 라입니다. 가는요 타이어예요. 나는요 바퀴 손잡이입니다. 또 다는 잠금 장치고요. 라는 발 받침대, 마는 작은 바퀴입니다. 이 다리 길이는요, 허벅지 길이랑 종아리 길이를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아리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 발 받침대 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나,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준다. 마, 왼쪽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정답은요? 요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단 대상자에게요, 이동할게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휠체어 잠금장치 잠그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대상자를 지지해 주고요. 대상자의 건강한 손을 활용하게 한다. 왼쪽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앉게 한다. 이렇게 서술어만 보고도 맞힐 수는 있습니다. 순서대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불편한 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준다. 왼손으로,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1.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2.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3.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4.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5.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정답은요? 지팡이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엉덩이 높이입니다. 엉덩이 정도의 높이가 좋은 거예요. 보행기도 엉덩이 정도의 높이입니다. 지팡이 높이 문제보다는 지팡이 올라갈 때 순서와 내려가거나 평지갈 때 순서를 많이 물어보죠. 지팡이 올라갈 때 올지건마.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를 먼저 짚어줘야 되고요. 지건마. 건강한 쪽 먼저 올라가고 마비 쪽이 나중에 가는 것입니다. 올라갈 땐 그런 거예요. 올라갈 때는 올지건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 다리 순이고요. 내려갈 때는요. 내지마건. 지팡이, 마비 다리, 건강한 다리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올라갈 때는 지건마 요걸 기억하시고 평지나 내려갈 때는 반대라는 거.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힘이 없는 쪽, 불편한 쪽, 아픈 쪽과 보행기는 세트로 가는 거예요. 아시죠? 1.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에서 왼쪽 다리, 다른 보기 읽어볼 거 있어요? 없어요. 1번입니다.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는 세트로 가고요. 나중에 건강한 다리가 뒤로 오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두 다리가 다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행기 먼저 찝고요. 어차피 왼쪽, 오른쪽 다 불편해요. 그냥 한 다리 한 다리, 아무 다리나 가는 것입니다. 단 한쪽이 불편하면은요, 보행기랑 세트로 같이 가고 뒤에 건강한 다리가 가는 것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2. 손이 건조하면 손 씻기 횟수를 줄인다. 3.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5.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10초간 씻는다. 정답은요?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입니다. 손 씻기는요, 가장 쉽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에요. 흐르는 미온수로 손을 적시고 일정량의 항균 액체 비누를 바른다. 고체 비누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니까 세균으로 감염될 수가 있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한다.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서 씻는다. 다 맞는 표현이에요. 휴지나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제거한다. 손이 건조하면 보습 제품을 발라준다. 기침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시설 침해 대상자. 어제는 목걸이를 가져가더니 오늘은 금가락지를 훔쳐갔어. 도대체 누구야? 요양보호사 뭐라고 해야 되죠? 같이 찾아볼까요? 이게 답이에요. 1. 어르신 생각에는 누가 훔쳐간 것 같으세요? 2. 어르신, 자꾸 남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3.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 4. 금가락지와 목걸이가 어떤 모양이에요? 5. 아드님께 더 예쁜 것으로 사오라고 할게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 정답 뭐예요? 3번이죠.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도둑망상이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요. 그냥 함께 찾아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 문을 발로 차며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요양보호사 뭐라고 해야 되죠? 1. 이렇게 문을 발로 차면 문이 부서져요. 2. 어르신, 발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3. 이러시면 여러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4. 누가 어르신을 화나겠나요? 5.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정답은요? 5번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약간 동문서답이죠? 왜 이렇게 답을 할까요? 치매 파괴적인 행동은요,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이내에 사라집니다. 화를 낼 때는요,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또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준다, 또 어떤 노인만 보면 화가 나? 그러면 마주치지 않게 한다, 이런 것들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주고요, 자극을 주지 않는다,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딸을 보러 간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해질녘이 키워드가 되겠어요. 1.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밖이 어두워서 못 간다고 설명한다. 3. 딸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4. 현관문을 열어주고 바람을 쐬게 한다. 5.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해질녘은요, 석양증후군이에요. 낮에는 유순하던 사람이 저녁이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오거나 옷을 벗고 서성거리거나 방바닥을 뒹굴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질녘에는요, 대상자와 함께 있어준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어떤 단순한 소일거리를 준다?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또 좋아하는 반려동물,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 괜찮죠? 대상자가 좋아하는 거, 익숙한 것들을 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커튼은 닫아요. 조명을 밝게 켜요. 지금은 밤이 아니에요. 낮이에요. 이렇게 연출해주는 게 좋습니다. 텔레비전은 너무 크지 않은 게 좋아요.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요? 2번이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는 거예요. 관절의 뻣뻣함은 점차 증가되죠. 그래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폐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해서 흉곽이 경직돼요. 폐활량이 줄어들니까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죠. 또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해요.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집니다. 또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합니다.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져요. 본인이 잘 못하니까 자꾸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는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요. 폐활량이 줄어들면서 숨이 차죠.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균형이나 조정 능력이 감소한다. 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이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진다. 시력이 감퇴되고 심리적인 상태가 운동을 방해한다. 이런 것들이 다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똑같지만요. 보기는 계속 달라집니다.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2.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정답 뭐죠? 5번.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이게 바로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함.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2번.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눈 버렸죠? 시각적 성희롱이다. 4번.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를 함.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음란한 농담,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회유, 다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신체가 접촉하는 게 육체적인 성희롱이죠.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하는 거예요. 의심돼도 신고하고요. 알게 돼도 신고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요? 5번이죠?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겠죠. 복도에 또는 바닥에 물건 쌓아두지 않습니다. 걸려서 넘어지죠? 낙상 우려로 문턱은 설치하지 않는다.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요, 잘 넘어져요. 바닥에 물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에서 중요했던 거 뭐 있죠? 상하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운동한다.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쉰다. 또 그 자세를 유지할 때는요, 10에서 15초간 유지하라고 했어요.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거든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합니다. 독감이죠.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죠.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공기, 비말 감염 질환이에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상은요, 발열, 두통, 전신 쇠약감, 마른 기침, 코막힘, 근육통, 인후통 이런 것들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언제 맞죠? 11일, 12월에 권장하죠. 독감은 걸리면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돼요. 상대한테 옮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렸다고 한다면요, 일주일은 쉬었다가 요양보호를 나가야 합니다. 매년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접종을 맞죠.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인플루엔자는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또 어떤 질병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죠?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도 바이러스거든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대상포진 걸리면 어디로 가라? 피부과로 가셔야 돼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질병의 경과가 길어요. 재발이 빈번하고요. 원인이 불명확하고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노인성 질환 특성 중요하죠.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합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이 떨어져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죠. 그래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노인은요, 약에 민감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단독 발생이 아니고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가 쉽다.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합병증이 동반되기가 쉽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번갈아 나옵니다.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 요양. 2. 방문 간호. 3. 노인 요양시설. 4. 주 야간 보호. 5.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정답은요? 일정 시간,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죠? 4번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1번 방문 요양. 방문 요양은요,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였죠. 방문 간호는요, 간호사 또는 방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간호하는 거예요. 3번 노인 요양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죠.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서 밥 주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바로 노인 요양시설이고요. 주 야간 보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아침 한 9시에 가서요, 오후 5시에 끝나죠.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주 야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한 달에 9일 맡길 수 있는 거, 그거는 바로 단기 보호가 되겠어요. 5번에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요,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바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되겠어요. 공생은요, 입소자를 9명 이내로 받고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입소자를 10명 이상으로 받는다. 이것도 중요했죠?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요? 1번이죠. 폐렴구균은 1회 접종해야 합니다.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거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에요. 우리 10년마다 파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요, 10년마다 접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를 어릴 때 접종을 하잖아요. 100일에는 추가 접종은 없어요.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1년에 한 번 맞죠? 매년 1회 맞는다라는 거.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 폐렴구균, 대상포진,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언제 맞죠? 11일, 12월에 보통 맞고요.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죠.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 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 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 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3번.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국가고시에 진짜 자주 나오는 기출 지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문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배운다, 다 맞는 얘기예요.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또 복지용구 구매 알선을 삼가하고 정보 제공만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가 부모님 두 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재빨리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도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거 규정을 어기는 일이에요. 해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행동규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죠? 대상자 인권을 존중합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요? 대등한 관계예요. 본인 부담금 할인 요구했을 때는요? 그거 위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요? 5번이죠?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위액의 분비가 저하돼요. 간의 약물 대사가 저하되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도 안 되고 제거도 잘 안 된다.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됩니다. 구강 건조증은 증가하죠. 탈계 분비, 침이 분비되는 게 저하된다. 위액의 산도가 저하되고요. 위산이 저하되니까 소화 능력도 떨어지죠.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해요.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니까 당 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도 쉽다라는 거.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습된 따뜻한 공기 정답은요?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천식이 더 발작할 수가 있다. 천식하면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천식 알레르기 질환이에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됩니다. 고양이 털, 차고 건조한 공기, 꽃가루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기침이 나게 되면은요. 그 원인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된다는 거.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폐활량 증가 2. 섬모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요? 4번 기침 반사 감소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많이 나빠지겠죠? 폐활량 감소합니다. 섬모운동이 떨어져요. 섬모운동이요. 이 미세물질들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나빠진다. 신체적인 특성 다 나빠지잖아요. 폐포의 탄력성 떨어집니다. 기침 반사 좋은 건데 좋은 거는 감소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는 증가하고요. 코 점막의 건조함은 증가됩니다. 신체 조직 내의 수분 함유량이 떨어지니까 코 속의 점막도 건조해요. 호흡기계 질환은요. 기침 반사는 저하된다. 섬모운동은 감소된다. 좋은 건 다 감소돼요. 호흡 근육은 약화된다. 근육이 약화됐으니까 호흡이 증가하면은 피로하기가 쉬워요. 코 점막의 건조함이 증가해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기가 어렵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준다. 4.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요?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요양보호사는요? 본인의 업무 영역 이외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는 게 좋아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죠?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려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요? 3번 손목 부위에 압박분대를 감아준다, 고정시킨다 이런 의미죠. 손목을 강하게 털면 안 돼요. 손상됐을 땐 움직이지 않는다. 손목은요 심장보다 낮게 한다. 다친 부위는 심장보다 높은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뱀에 물렸을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는 뱀에 물린 무슨 그런 사건이 나올 일은 없죠. 뱀에 만약에 물렸다 하면 심장보다 낮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왜? 그 독이 심장으로 퍼지잖아요. 순환이 되니까. 다쳤을 때만 심장보다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찜질 아니죠? 항상 삐거나 뭐 골절했을 때는 냉찜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평소에 다치셨을 때요. 뭐 삐었어, 근육통이야 이럴 때는요. 첫날 다친 날은요. 냉찜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한 3일까지 냉찜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온찜질 하면은요. 부풀어 올라요. 안 돼요. 냉찜질이 먼저라는 거. 다쳤을 때 치료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손목을 삐었어. 그런 경우는 냉찜질이고요. 만성 관절염이다 하면은요. 그럴 때는 온찜질이 되겠어요. 휴식을 하는 게 좋죠? 또는 압박분대를 이용해서 고정시킨다.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이거 뭘로 한 걸까요? 말로 한 거죠? 1. 시각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육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요?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인 성희롱은요. 눈이 버려요.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했다 하면은 시각적 성희롱이죠. 언어적 성희롱 뭐 있을까요? 야한 농담, 성적인 정보 유포,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 회유 이런 거 다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그럼 이거 뭘까요? 과거의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이것도 언어적 성희롱이고요.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술 좀 따라봐 이랬어. 이것도 말로 했죠.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겠어요. 육체적인 성희롱은요. 스킨십이 닿아야 돼요. 신체가 접촉돼야 됩니다. 입맞춤,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김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성희롱이에요. 눈이 버렸으면 시각적 성희롱, 접촉을 했으면 육체적인 성희롱, 말로 했어 그러면은 언어적 성희롱이 되겠어요.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직업윤리 문제에 2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요.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계획된 것보다 서비스 시간 늘리는 거 아니죠?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죠? 인종, 연령, 성별, 종교, 경제적인 지위, 개인적인 선호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부재 시에는요. 메모를 남기고 다른 날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타 직종과의 업무 협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시설장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타 업종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양보호사의 기타 행동 규범 한번 보자고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준다.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는 신고한다. 기저귀 재사용,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대상자의 건강에 해로워요. 이렇게 설명한다.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분담금 할인을 요청했어? 그거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한다. 의료 행위는 하지 않는다. 흡인, 관장, 도뇨, 욕창, 치료는 하지 않는다. 치료는 의료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외용약 도포는 가능하다. 뭐 빨간 약 발라주고 연고 발라주고 안약 넣어주고 이런 건 괜찮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요?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괜찮죠? 또 2번 보세요. 자신의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남도 케어할 수 있죠. 요양보호사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3번 장기 이용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할인? 안 된다. 불법이다. 위법이다. 4번 근무 시간에 시간 변경 필요하면은요? 먼저 상의하고 변경해야 돼요. 자기가 임의로 하고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상의 먼저 하고 그리고 변경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는요. 가족과 시설장과 상의를 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겠어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뭐가 중요할까요?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는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정확히 기록한다. 제공해야 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2.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한다. 정답은요? 2번 재원은 돈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체적인 돈은요, 전체적인 재원은요, 보험료, 본인부담금, 국가지원으로 구성된다.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거죠. 국가지원은 세금입니다. 보험료는요, 건강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예요. 강제적으로 다 우리가 내고 있는 것들. 본인부담금은요, 15에서 20%, 재가급여로 간다고 하면 15%, 시설급여로 간다고 하면 20%예요. 나라에선 20% 대주고요. 나머지를 보험료에서 충당을 해줍니다. 100%가 되려면은요, 재가급여 15% 냈어요. 나라에서 조세 20% 대줬어요. 35%죠. 나머지 65%는 보험료에서 내주고요. 본인부담금 시설급여 요양원 갔어? 20% 내죠. 나라에서 20% 대주죠. 나머지 60% 보험료에서 충당합니다. 이 보험료라는 게 공단에서 충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공단에서 항상 우리 보험료를 받아가니까 그 돈으로 내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하지만 국민기초수급권자는 그나마 본인 부담금도 없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이 20% 부담하죠.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용 20% 부담해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그나마 10%를 할인해줘서 10%는 부담을 해야지만 소견서 발급받고 간호지시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별도로 운영한다. 돈만 통합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기 볼게요. 1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해요. 통합징수한다. 하지만 회계는 별도이다. 아시겠죠? 2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맞죠? 3번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비용을 어디다 청구해요? 공단에다 청구해야지 보험료를 받죠.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지급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그 비용을 요양원 또는 주야간보호 이런 데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장기요양기관입니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하는 거 아니죠? 본인이 내는 거예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법정 본인부담금의 40%나 60% 내야 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서비스 비용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 내야 되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사소견서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0% 내야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밥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죠. 1. 세탁, 2. 체위 변경, 3. 편지 대필, 4. 병원 동행, 5. 의사소통 도움. 정답은요? 1번 세탁이 되겠습니다. 체위 변경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편지 대필은요, 정서 지원 서비스. 병원을 동행한다,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죠. 의사소통 도움은요, 정서 지원 서비스가 되겠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집안일, 취사, 청소, 정돈, 세탁, 장보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상태 변화를 관찰해야겠죠? 1. 옹호자, 2. 관찰자, 3. 중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 2번 관찰자 되겠습니다. 옹호자는요,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지해준다, 지켜준다. 정보 전달자는요, 대상자의 어떤 상태나 정보를 전달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의료기관 또는 시설장, 같이 업무 보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동기유발자? 아유, 잘하시고 계시네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면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관찰자의 역할, 관찰한다, 살핀다, 확인한다, 파악한다. 이런 서술어를 보세요. 대상자의 맥박, 호흡, 심리적인 변화를 살핀다. 대상자의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변화를 확인한다. 상태 변화를 파악한다.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한다. 이런 것들이 관찰자의 역할이겠어요. 대상자의 이 것만 살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질병 변화에 대한 증상까지 다 살펴준다. 관찰자의 역할이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감. 휴대전화 사진 하면 딱 나와야 돼요. 그쵸?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우리가 키워드만 알고 답을 딱딱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휴대전화, 사진, 사생활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예요. 외부 방문자가 맘대로 사진을 찍고 불쑥 들어온다? 이거 사생활 보장 안 되는 거죠. 나 막 속옷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 큰일 나죠. 허락받지 않은 사진 촬영, 도촬하는 거 안 되겠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에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가족이 일방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끊어 대상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자기방임, 2. 경제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언어적 학대. 정답은요? 4번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자기 방임은요, 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경제적 학대는요,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들이죠. 정서적 학대는요, 정서적으로 고통 주는 거예요. 노인에게 비난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요. 신체적인 학대 볼게요. 방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신체적인 학대는요,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을 단절하든지 기본적으로 가스, 난방, 전기, 수도 등의 이런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를 단절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잖아요.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거주지를 통제해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고요. 전기 끊었어, 수도 끊었어. 대상자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죠. 이게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1.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한다. 2.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 신청을 한다. 3. 대상자의 가족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5.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법적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정답은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또는 상담, 인력 지원, 복리 향상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2. 산책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1번 소변이 새면 즉시 보고해야겠어요. 유치 도뇨관을 제거하는 것은 의료행위예요.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됩니다. 2. 산책하는 동안에도 연결관은 잠그면 안 돼요. 연결관은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꼬이지 않게 해야지만 소변이 잘 배출이 되겠죠?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분을 먹게 해서 방광 기능을 유지한다.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대에 누워있게 한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치 도뇨관 관리하는 방법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둔다. 소변은요, 몸에서 나온 불순물 배설물이에요. 우리 몸보다 높게 있으면요, 우리 몸으로 흡수되겠죠? 역류되겠죠? 안 돼요. 항상 몸보다 아래 놓아야 되는 것이 소변 주머니죠. 소변량과 소변의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유치 도뇨관 한다고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연결관이 꺾이거나 눌리거나 꼬여있으면요, 소변이 안 빠져서 배가 아프고 불편해요. 수시로 살펴줘요. 소변이 잘 빠지는지.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은요, 관이 꺾여있나 꼬여있나 눌려있나 소변이 안 빠지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요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증에는 물을 많이 먹어서 그 염증, 독소를 몸 밖으로 빼낸다. 문제가 생기면 보고한다고 했죠? 소변 색깔이나 소변량, 또 소변이 새면은요, 보고한다. 이런 문제까지 나왔죠? 대상자가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데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통증이 일단 있어요.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있다, 이런 거예요.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정답 뭘까요? 3번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심장과 팔 높이를 같게 해야 혈압이 정상적으로 측정이 돼요. 그 자세가 달라지면은요, 혈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나옵니다. 1번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너무 많죠? 6g 이하로 염분을 섭취하는 게 좋겠어요.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물은 좋지 않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포화지방산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과일이나 야채,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어야 되는 게 혈압약이에요. 약을 안 먹으면요, 바로 혈압이 다시 올라가겠죠. 5번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2차성 고혈압은요, 한 5에서 10%예요. 그 비만 때문에 생기는 본태성 고혈압이 거의 다입니다. 90에서 95%예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흡연, 과도한 음주, 짠 음식, 또 비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고 했어요. 관절염에는요, 수영이 좋다고 했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골다공증에는 좋은 거예요.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비타민 D 섭취, 햇볕을 쬐면은요,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이런 것까지 알고 갈게요.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요? 3번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성생활을 금하진 않죠?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므로 성생활은 가능하고요. 맥주를 마시나요?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서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요, 발기 지연을 초래해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주합니다. 또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을 필요는 없고요.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이게 더 좋은 답이 되겠어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남성 호르몬이
불균형에서 생기는 병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면 요도구가 좁아지죠. 그럼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요.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배뇨를 하고 나서도 잔뇨감이 있어요. 그래서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심하면 전립선 절제술을 받는다.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요? 4번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입니다. 진압력 장애는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자꾸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죠.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줘요. 지금은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오후 6시니까 저녁 먹을까요?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선망은요. 갑자기 나타난다. 급성 질환이다. 이게 중요했고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대체로 회복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망 대상자는요. 진압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가족 사진, 달력, 시계를 가까이 둔다. 뭐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보고해야 되는 경우 문제가 있을 때다. 이거 기억하고 이런 문제 푸십니다.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2.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요? 4번이죠.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이 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머지 보기들은요. 그냥 노화의 어떤 증상 같은 거예요.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정상적인 노화죠.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탄력성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죠. 또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이거 역시 노화의 과정이 되겠어요. 노인성 피부계 질환. 피부가 얇아지죠. 표피가 얇아지죠. 탄력성이 떨어지고 쉽게 손상되고요.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집니다. 멜라닌 세포가 감소돼서 머리에는 흰머리가 생기고요. 손발톱은 두꺼워집니다. 입가와 뺨에는 털이 증가해요.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피부계 질환이 되겠어요.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은요? 5번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이 있어요. 염증성 비뇨기계 질환,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이런 것들 염증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물을 많이 먹거든요. 폐렴도 염증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은요. 간, 심, 신, 갑, 부 5가지 기억하시죠? 간, 간경화, 심, 심부전, 신, 신부전, 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 부신 기능 저하증 요 5가지만 수분을 권장하지 않고요. 나머지 염증성 질환은요. 대부분 물을 많이 먹습니다. 방광염, 요로감염, 전립선염, 폐렴 이런 것들은 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 협심증도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며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린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며 이야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어떤 대상자일까요? 귀가 안 들리는 대상자 아닌가요?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두드려서 신호를 주는 거고요. 입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청기 착용할 때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하죠. 입력은 크게 조절한다는 거. 만약에 시각장애 대상자예요. 그러면은요. 눈이 안 보이는 거니까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야겠죠? 지시대명사, 이쪽, 저쪽 이렇게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 낮 동안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할 때까지 변기에 앉혀둔다. 2. 실감하늘을 주고 옷의 단추를 달게 한다. 3.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4.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5.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5번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치매 배회는요. 일단 문을 다 잠궈 놔야 됩니다. 실종되거든요.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배회의 원인 자체가 기억력이 상실됐거나 시간 감각이 떨어졌거나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혼란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파도 배고프단 말을 못하고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찾지를 못해서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정을 시켜주고 욕구를 해소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이제 과거의 장기 기억은 좀 기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 접하게 해주는 거예요. 치매 배회는요, 일단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대소변이 보고 싶은지 체크해 준다.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든지 활동을 하게 한다. 배회할 때는 캄캄하게 하지 않는다. 집안을 환하게 한다. 또는 어둡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함께 있어준다. 가족 사진을 같이 본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 나 빼고 너희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뭐라고 해야 돼요? 1. 어디서 소고기 굽는 냄새가 나세요? 2. 조금 전에 돼지고기 함께 먹었잖아요. 3.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4. 어르신은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5.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소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3번. 소고기가 드시고 싶구나. 같이 사러 갈까요? 이것입니다. 소고기 구워 먹었지? 이거는 약간 환각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게 좋아요. 고향 얘기, 가족 얘기, 이렇게 정서불안에 의한 배를 줄여주는 게 좋다.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얘기를 하거나 좋아하는 행동을 함께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잊어버렸어 이러면은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래야 되죠? 계속 배고프다고 하면은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망상이 너무 심하다면은요, 안심시키고 보고해야겠어요.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이용 계획, 2. 대상자의 욕구 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요?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을 기록합니다.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요. 이 급여라는 말은 서비스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그 내용,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정답은요?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요,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는 거죠. 2번입니다.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뭔가 지금 문제 있잖아요. 인지 기능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보고를 합니다. 1번, 영화 보고 싶다고 말한다? 영화 보여주면 되겠죠. 3번,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더 좋죠. 4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또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타 전문직과 업무 협조를 하죠. 원활하게 타 전문직하고 의사소통을 하죠. 그러면 그 대상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대상자의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죠. 그래서 요양보호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상자가 안전하고 덜 다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다음 중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뭐 물어보는 거죠?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요? 3번 65세 간암 환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 요거는 효력이 발생하죠. 1번은요. 17세니까 안 돼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어야지 작성할 수 있었죠. 2번 가족이 작성했다. 4번 의사가 작성했다. 5번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했다.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된다. 자신의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 이런 결정을 본인이 해야겠죠.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나 자연적으로 죽겠습니다. 소극적인 안락사의 느낌입니다. 적극적 안락사가 아니에요. 소극적인 안락사다. 이런 것들이 기출 지문입니다.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2.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귀의 겉을 닦는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귓속을 닦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중앙에다 약물을 쏘는 게 아닙니다.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이게 맞고요. 어떤 약이든지 햇볕에다 놓는 건 없어요. 직사광선을 피한다. 솜을요 하루 종일 끼워 놓는 게 아니죠.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또 5번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약을 넣을 때도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고요. 이 고막 체온계 귀 속에 이렇게 넣잖아요. 이때도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후 하방은요 소아 어린아이들일 경우는 후 하방으로 당기면서 고막 체온계 재거든요. 하지만 요양보호사 시험에서는 다 대상자가 65세 이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 상방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기출 지문 제가 좀 읊어드려 볼게요. 이 치료를 할 때 귀를 위쪽으로 후상방으로 잡아당기죠. 이 병을요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굽니다. 왜? 너무 차가운 귀약을 귀에 넣으면요 오심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귀약 투여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눕게 한다. 이거 맞습니다. 작은 솜을 15분 20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이거 맞아요. 점적하기 전에 면봉으로 귀 바퀴와 웨이도를 닦는다? 맞아요. 양쪽 귀에 귀약을 넣을 때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요것도 맞아요. 귓구멍의 측면을 따라서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 배변 후 무릎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3.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4.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아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5.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대어준다.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배변 후 무료주로 닦고 바로 입히나요? 물티슈로 닦아주고 물기가 남아있으면요 건조시켜야 돼요. 침상 발치를 올리나요? 침상 머리를 올려야지 힘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되겠죠?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으면요 나오던 똥도 들어가요. 너무 차갑기 때문에 대상자가 놀라기도 하지만요. 피부와 근육이 수축합니다. 변의가 감소되겠죠? 미지근한 물을 차라리 뿌려주는 게 훨씬 더 변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5번 변이를 호소하면 즉시 변기를 데워줘야지 참게 하지 마세요. 똥똑 올라요. 이런 문제도 잘 나오죠. 간이 변기를 댈 때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어 움직일 수 없어 자세를 어떻게 하냐 옆으로 돌린 다음에 둔부에 변기 댄 다음에 다시 똑바로 눕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힘으로 다 하려면은요 근골격계 질환이 옵니다.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준다. 요도질 항문 손으로 닦아준다. 배변 후 손을 씻는다. 이런 것들 중요하죠. 침상머리 위로 올려주죠. 허리 아랫부분 무릎 덮개로 덮은 후에 바지를 내리죠. 배설 다 끝나면은요 무릎 덮개 걷어내고 침상머리 낮춥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동변기 뭐예요? 의자처럼 생겨있는 변기예요. 간이 변기가 넣었다 뺐다 하는 요강 같은 거죠. 1. 등받이가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2.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5.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어쩔 수 없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요양보호사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오는 거예요. 1. 등받이가 있는 변기가 안정적이에요. 넘어지지 않는다. 2번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큰 매트 깔아야겠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게 좋고요. 이 변기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안 넘어집니다. 또 양쪽 발가락 끝이 닿아요? 뭐 발레리나예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지 안정적이라는 거죠. 주변이 조금 시끄러워야 내가 뭐 방귀도 끼고 대소변도 보는데 너무 조용하면 부담스럽죠? 음악을 틀어준다. 화장지 변기 안에다 깔아준다. 이런 것들이요. 이동변기 사용 기본 원칙.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관략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낀다.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여러분. 이동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놓는다.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다면 더 좋다.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게 좋다. 움직이기 힘들어한다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방법이 없잖아요. 기저귀 사용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1.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준다. 2.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3.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4.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5.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정답은요?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기저귀를 갈 때 피부가 상처 났는지 빨갛지 않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줘요? 배뇨 시간, 배변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보고 젖어 있다면 신속하게 갈아줘야 욕창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 살펴야겠죠?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주는 게 아니라 체위 변경을 실시를 해줘야 되고요.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줘요. 숨을 쉴 수 있게 조여줘야 되고요. 기저귀를 다 갈고 나서 간접 환기를 해줍니다.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2. 화제를 자주 바꿔가며 이야기한다. 3.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4.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5.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해력 장애예요. 정답은요?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화제를 자주 바꾸는 거 별로죠. 어려운 표현 쓰지 않습니다.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별명 쓰고 반말하면 돼요? 아니죠. 또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반말하지 않는다. 불쾌감 주지 않는다. 부정적인 언어 쓰지 않는다.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 어렵죠.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용해서 이해를 돕는 게 좋아요. 이해력 장애가 있다면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얘기한다. 몸짓이나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상대 속도에 맞춰서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좋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3.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4. 새로운 사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요?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되겠습니다. 다양한 환경적 자극이 아니라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았죠?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눈을 맞추는 게 좋겠고요. 또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또 복합적인 활동보다는 단순한 활동이 좋아요. 주의력 결핍장애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요. 치매 반복 행동은요. 반주, 여기서의 주는요.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또 주의력이 결핍됐기 때문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하고요. 단순한 활동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서 계속 바뀌면서 나오는 빈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가정에서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뺀다. 2. 화장실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5. 전기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이 정도 문제는 쉽죠? 정답 5번입니다. 전기기구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이거 기본이에요. 1번,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빼요? 플러그를 잡아야겠죠? 또 화장실 콘센트의 보호 커버를 닫아놔야 됩니다. 거기 물 들어가잖아요. 또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 문어발로 꽂으면은 불날 수가 있다고 가급적 피하라고 했어요. 청테이프? 아닙니다. 이 전기와 관련된 거는 까만색 테이프.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요.
신체 역학의 원리를 물어보는 거지 휠체어, 침대, 바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는 편다. 이거 기억하시죠? 1.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 방향 전환 시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4.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서 이동시킨다. 5.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요게 맞죠? 허리가 나오면요. 허리는 꼿꼿하게 편다.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요겁니다. 1.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빠르게 이동한다. 빠르게 운동한다. 이런 거 틀리죠.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한다. 두 발을 모아요? 벌려야죠. 지지면은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방향을 전환할 때요. 다리를 좀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뭔가 보조를 하면요. 다쳐요.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리.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 위험이 감소하고 대상자를 즉각 개입할 수가 있다.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왜? 요양보호사가요. 근골격계 질환이 많아요. 대상자 보조하다가 하다가 손목 나가고 목 나가고 이래요. 대상자의 몸 가까이서 잡고 보조한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내 건강을 지키면서 대상자를 케어해야 돼요. 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자신이 있고 나서 가족이 있고 일이 있는 거거든요. 지지면은 넓힌다. 이런 식으로 국가고시 기출에 지문들이 다양하게 변경됩니다. 맥락은 하나예요. 무게중심을 낮춘다. 지지면을 넓힌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다. 이거 아니겠어요? 양다리의 체중을 지지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한다.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들어 올린다.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어서 이동시킨다.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손가락으로 깔짝깔짝이 아니라 손바닥. 큰 근육을 이용해서 다치지 않게 한다.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또는 양옆으로 두어서 지지면을 넓힌다. 지지면을 넓히는 거고요. 무게중심은 낮추는 것입니다. 요게 반대로 나오기도 해요. 지지면을 낮춘다. 무게중심을 넓힌다. 이 반대죠. 지지면을 넓혀줬을 때 무게중심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바닥에 뭐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주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그거를 줍는 거예요. 무릎을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등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올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일단 엎드려 있는 게 복 위죠. 엎드렸을 때 공간이 뜨는 부위를 뭔가 지지해주고 받쳐줘야지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1번 그림은요.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올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배와 무릎. 세 번째는 무릎과 발목. 네 번째는 가슴과 배. 다섯 번째는 가슴과 발목입니다. 엎드려 있을 때요. 어디가 떠요? 배 뜨죠. 그리고 이 발목 밑에 뜨지 않나요? 정답 1번입니다. 배와 발목 밑, 상체의 중심점 하나, 하체 하나 이렇게 두 군데를 지지했을 때 내가 뭔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복위, 엎드린 자세이다.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좀 쉬게 해주고 싶을 때 엎드린다.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 허리 앞 굽음을 감소시킨다. 아랫배와 발목 밑에 타올을 받쳐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한마디로 아랫배와 발목 또는 아랫배만 이렇게 나와도 아셔야 돼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보기를 보기 전에 포인트로 아셔야 될게요. 가파른 내리막길 요거 두 개입니다. 경비가, 지그재그, 경비가,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로 간다? 일단 지그재그로 가야 돼. 이거 알아야 되고요. 내리막길은 뒤로 돌린다. 이거예요. 뒤로 돌리고 지그재그로 가는 보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딱 나오지 않습니까?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앞바퀴를 들어? 이거는 뭔가 바닥에 턱이 있을 때 아니었어?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이런 건 다 틀린다. 지그재그를 찾아야 되는데 1번, 4번이 지그재그죠? 하지만 내리막길이니까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가는 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이게 되겠습니다. 휠체어 이동하는 방법. 여기서 요점 정리 끝납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 캡처해서 보세요. 문턱에 있다.
뭐예요? 앞바퀴를 들어 올려 이거예요. 이 문턱이라는 표현이 도로턱, 방지턱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울퉁불퉁하면은요,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야지 이 휠체어가요, 그 진동을 덜 느껴요. 아시겠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문턱, 도로턱을 오를 때, 휠체어를 약간 뒤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서 문턱을 오른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이거는 바닥이 울퉁불퉁하다 이 얘기예요. 울퉁불퉁한 길은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이거예요. 앞바퀴를 들어 올릴 때 뒤로 약간 젖힌 상태가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내려갈 때는요. 뒤로 돌려서 내려가요. 왜? 내려갈 때요, 여러분. 휠체어를 그냥 곧장 앞으로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상자가 앞으로 쏠려서 굴러떨어질 수 있잖아요. 휠체어를 뒤로 돌린 상태에서 내려가야 안전하잖아요. 누가? 대상자가.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가라. 더군다나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로 가야 속력이 좀 줄지 일직선으로 내려가면 속력이 너무 빨라서 위험하다 이거예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간다. 요양보호사가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는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는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턱이 있다 하면은 포인트는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 내려간다. 휠체어를 뒤로 돌린다. 또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다 이렇게 경사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직선으로 내려가면 속력이 너무 빠르니까 지그재그로 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스키 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면은요 속도가요 정말 무슨 자동차 달리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지그재그로 가야 이 속력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지그재그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경사를 완만하게 하려고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내리막길이 뒤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대상자의 체중이 너무 무겁거나 경사도가 크면은요. 지그재그로 내려가야 되겠죠. 엘리베이터는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문제 내볼게요. 문턱이 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게 키워드죠. 내려간다? 휠체어를 뒤로 돌려야 되는 거죠. 경사로다. 지그재그로 가야겠죠. 비탈이다. 지그재그로 가야겠죠. 가파른 길이다.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섞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아셔야 돼요. 턱이 있다.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뒤로 간다. 그러면 뒤로 돌리고 또는 경사로다. 비탈이다. 가파른 길이다. 지그재그로 간다. 이 포인트를 알고 보기에서 체크를 해서 답을 맞추세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준다. 나,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라,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정답은요? 임마, 건, 벗건마 요거 알아야 되죠? 벗기는 순서죠. 벗건마, 벗기는 순서는 건강한 쪽 먼저 그리고 마비 쪽이다.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바지를 발목까지 내려놓고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긴다. 마비 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벗을 때는요. 벗건마, 건강한 쪽 먼저 그리고 마비 쪽을 벗깁니다. 무릎 모아 세우고 엉덩이 들어 올린 다음에 건강한 쪽 먼저 벗기고 마비 쪽 벗긴다. 입힐 때는요. 임마건 마비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이렇게 입히고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3.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화장실 옆에 또는 화장실 안에 호출기를 두거나 응급배를 두어야겠죠? 휠체어에 깊숙이 앉힙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는요. 바닥에 불필요한 물건을 놓으면 안 돼요. 걸려서 넘어지니까요.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대주죠.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대어준다.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인다. 화장실 변기 옆에는 안전 손잡이 설치하면 더 안전하겠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휠체어는 타고 내릴 때 항상 잠금 장치를 걸어둬야겠어요. 복지용구 중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은 이거 구매하는 거예요? 대여하는 거예요? 이거 대여해 주는 겁니다. 1. 등받이가 고정된 것. 2.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3.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4. 철제로 만들어진 것.
5.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일단 목욕용 리프트가 뭐냐면요. 대상자가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요양보호사가 이거 어떻게 번쩍 안아가지고 목욕탕을 들어가서 시키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 전동 의자 같은 거예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앉혀놓고 목욕을 시킵니다. 만약에 전선에 코드 꽂았어요. 물에 감전될 수 있겠죠. 의자가요,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뒤로 조금 제끼지를 못하겠죠. 머리 감길 때 힘들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보기를 볼게요. 등받이가 고정된 것 안 된다고 했어요. 등받이가 편안한 자세로 약간 뒤로 제낄 수도 있고 머리를 감길 수도 있으니까 각도 조절이 돼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2.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전선 코드를 꽂으면은 감전될 수 있으니까 이거 배터리 괜찮은 것 같아. 3.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면 요양보호사 팔 빠지겠죠. 자동으로 조정되는 게 좋겠어요. 4. 철제? 녹슬겠죠. 플라스틱이 녹이 안 쓴다. 5번.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용 배터리로 쓸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대여 가능한 거죠? 부피가 있고 비싼 것들은 대여할 수 있다라는 거.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 뭐 있죠? 전동 침대, 수동 휠체어, 또 이동욕조나 목욕 리프트 이런 것들은 대여가 가능하다.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흡인병은 2, 3일에 1회 씻는다. 2.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3. 고무 재질의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5. 혈액이 묻은 옷은 더운 물로 빨고 찬물로 헹군다. 여러분 포인트 아시겠죠? 정답이요. 4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또는 별도 세탁한다.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흡인병은요, 2, 3일에 한 번 씻겠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깨끗이 닦는다. 한 번 이상이라는 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조건 한 번은 기본으로 닦아라 이 얘기죠. 가래가 묻은 시트는요, 소각 처리, 태워버려요? 가래가 묻은 시트는 장갑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해서 개별적으로 세탁을 합니다. 고무 재질의 카테터, 햇볕에 말리면 쪼그라들어요. 카테터가 이 고무관입니다.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자비 소독한다, 끓인다, 그리고 쟁반에 널어가지고 그늘에서 말린대요. 끓이는 건 괜찮은데 햇볕에는 쪼그라든대요.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별도로 세탁하는 게 좋고요. 혈액이 묻은 옷은요, 항상 찬물로 빨고 더운 물로 헹군다. 왜? 이 혈액, 체액, 가래 이런 것들은요, 단백질 성분이에요. 단백질은 뜨거운 것에 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얼룩이지고 잘 안 빠지겠죠? 찬물에 일단 1차적으로 애벌 빨래하고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닦아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1.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 방을 빠져나간 뒤에는 문을 열어둔다. 4.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양쪽 손으로 벽을 번갈아 짚으며 나간다. 정답은요? 4번이에요.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낮은 자세로 한쪽 손만 짚고 나가고 계단으로 가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죠. 방을 빠져나간 뒤에는 문을 닫고 이런 것들입니다. 대피할 때는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화재 문제 너무 중요하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에 매번 나오는 기출 키워드입니다. 불이 났어요. 제일 먼저 불이야 외쳐야 돼요. 그리고 비상벨 눌러야겠죠? 119에 신고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기를 보호해야 살 수가 있어요. 유해 연기가요, 시야를 가립니다. 앞이 안 보여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돼요. 유해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화재가 발생한 쪽 문을 닫아서 조금이라도 더 격리 시간을 길게 한다. 방을 빠져나간 뒤에 문을 닫아버린다. 계단을 이용하지 엘리베이터는 뚝 끊긴다. 대피한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거고요. 소화기는 어느 쪽으로 쏴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쏴야 돼요. 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라는 게 여러분이 선풍기를 만약에 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풍기 바람 내 얼굴로 오고 있죠? 거기를 향해서 소화기 분말 쏴봤자 내 얼굴로 역으로 오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졌어. 내가 선풍기 틀어놓고 등을 졌어. 이 반대 방향 앞으로 이게 더 바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끌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는 거고요.
대피를 했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거기서 SOS 하는 거예요. 야간하듯이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밖으로 옮겨 나간다. 한쪽 손만 짚어야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왼손 오른손 짚으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탈출구를 못 찾는다 이 얘기예요. 옷에 불이 붙었어.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면서 불을 꺼줘야 돼요. 얼굴을 가려요. 왜? 코와 입, 이 호흡기가 망가지면은 그냥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사망하셨습니다. 이거 뭘로 알아요? 호흡이 끊어짐으로 압니다. 그래서 호흡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뜨거운 유리그릇은 찬물에 담가시킨다. 3. 씻은 식기는 저준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4.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5. 밀폐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5번이죠. 냄새나는 플라스틱 통, 락앤락통, 뭘 넣어라? 녹차티백 한 두세 개 넣고서는 하루 있어라 그랬잖아요. 기름기가 적은 것부터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컵 수저, 유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 이 순으로 설거지해라. 기름기가 제일 많은 건 맨 마지막에 깨끗한 거 먼저 씻어라 이거죠. 뜨거운 유리그릇은 찬물에 담그면요 깨져요. 씻은 식기 저준행주 더럽죠. 행주로 닦는 것 자체가 지저분합니다. 물기가 건조되도록 그릇을 지그재그로 엎어놓는 게 좋아요. 또 그물형이 좋아요? 스펀지형이 좋아요? 뭐보다 뭐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그물형이 위생적이다. 왜? 물기가 잘 빠지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스펀지형 쓰거든요. 근데 이거 읽을 때마다 뜨끔해요. 그물형이 훨씬 위생적이라는 거. 뭐보다 뭐가 좋다? 치매 대상자 1층이 좋아요, 2층이 좋아요. 1층이 좋다. 앞치마가 좋아요, 턱바지가 좋아요. 앞치마가 좋다. 가벼운 숟가락이 좋아요, 무거운 숟가락이 좋아요. 무거운 숟가락이 좋다. 접시가 좋아요, 사발이 좋아요. 사발이 좋다. 배웠던 거 한 번씩 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밀폐용기의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티백에 넣어놔라. 녹차티백 두세 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는다 이거예요. 장구 연주를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요? 이거 경련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1.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2. 장구채를 손수건으로 싸서 입에 물려준다. 3. 안전한 곳으로 옮겨 항경련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제자리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 후 꽉 붙잡아준다. 5.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 베개를 받쳐 기도를 유지시킨다. 정답은요?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입니다. 경련 시에 돕는 방법. 첫 번째,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왜 옆으로 돌려주죠? 구토나 거품 등이 나와요. 그럼 기도로 흡인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덜덜덜덜 경련을 하다가요 외상을 입어요. 다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유지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찾으시면 돼요. 몸이 뻣뻣해지거나 의식곤란,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죠. 뇌전증, 열사병, 저혈당 이럴 때 경련이 나타날 수 있어요.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줘서 머리를 보호하고요. 입에 뭔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주고 꽉 끼는 옷은 풀어주고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대상자를 꽉 붙잡지 않는다. 이 정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대어준다. 2.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3.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분대를 감아준다. 4.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5.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서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2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화상 중요한 거는요. 찬물에 담근다. 붓기 전에 장신구를 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지를 빼든지 시계를 빼든지 양말을 벗기면 되겠습니다. 화상 돕기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어요. 수포가 형성됐다? 2도 화상이고요. 수포가 생겼다? 2단계 욕창이 되겠습니다. 즉시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붓기 전에 반지를 뺀다. 붓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물집 터트려요? 안 터트려요? 터트리지 않는다. 즉시 찬물에 담글 수 없다면 차가운 물수건을 감싸준다. 옷은 물 위에서 벗기지 않는다. 화상 환자 가장 중요한 거
호흡기, 기도를 확보한다. 불이 나면은요,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장뼈 하단의 칼 돌기를 압박한다. 2.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 매 압박 심하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1로 한다. 정답은요? 4번 매 압박 심하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해야 돼요. 팔 돌기 압박하지 않죠? 그 흉골, 복장뼈 아래쪽 2분의 1, 절반 부위는 압박할 수 있어요. 칼 돌기는 압박하지 않는다. 가슴은 5cm 눌러야 되죠? 분당 100에서 120회예요. 하나, 둘, 셋, 넷, 1초에 하나, 둘, 두 번을 눌러야 됩니다.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은요, 30대 2의 비율이에요. 가슴 압박, 가슴 중앙의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놓는다. 젖꼭지의 중간 지점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칼둘기는 압박하지 않아요.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체중을 이용해서 가슴을 압박하는 거죠. 5cm 정도는 눌려야 돼요. 하지만 6cm를 넘으면 안 된다.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다음 중 자동심장 충격기에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 인공호흡을 한 후 2.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3. 전원을 켜자마자 4. 패드를 부착한 직후 5.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자동 심장 충격이 제세동이죠. 이게 필요한 경우는요.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설치된 에너지로 충전을 해요. 충전이 완료되면은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이거든요.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에 쇼크 버튼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은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 충격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에너지가 충전되거든요. 충전이 완료되면 쇼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다른 때는 항상 가슴 압박해야 되는데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중단해야 되고 그 누구의 손도 닿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1.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다. 2.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3.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4.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른 척한다. 정답은요? 3번 경고한다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이 있었죠? 단호한 말을 사용하여 제지한다. 즉각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분명하게 말한다, 단호하게 말한다, 경고한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영감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늘 내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공감 어떻게 해야 되죠? 1.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요. 2. 할아버지 기일은 가족 중에 누가 챙기나요? 3.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잠자리를 봐드릴까요? 4.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5. 할아버지는 어르신 식사를 잘 하셔야 좋아해요. 정답은요? 할아버지가 잠자리도 살펴주시고 자상한 분이셨구나. 그래서 잠을 설치셨구나. 더 그리우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하는 말을 대상자 관점에서 이해해줘야겠죠? 그 감정을 함께 느껴주고요. 내가 느낀 바를 전달하는 거예요. 보기가 계속 바뀔 수 있겠죠? 지문이 바뀔 수 있겠죠?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셨구나. 그 전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전 요양보호사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이런 보기들이 공감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2.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의사소통 방법? 정답은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면서 이야기한다. 의사소통의 유형에는요.
비언어적 의사소통, 말로 하지 않아요. 눈맞춤, 얼굴 표정, 자세, 말투, 옷차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눈맞춤은요. 대상자랑 같은 눈높이가 좋죠. 시선은 적절하게 움직이는 곳이 좋아요. 한 곳에 고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 표정은요. 따뜻한 표정, 배려하는 표정이 좋죠.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이게 좋죠.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입모양. 자세는요.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좋죠. 팔짱 끼는 거 안 되고요.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거 이건 또 틀립니다. 약간 기울였다. 과하면 안 돼요. 어조는 크지 않은 목소리, 적절한 말의 속도, 너무 큰 소리 안 좋아요. 높은 소리, 어르신 이런 거 안 좋아요.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네, 어쩔 수 없죠. 이거 뭐예요?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요? 1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휴식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죠.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동등한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요양보호사의 임금 또는 취업 규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법은요? 이건 바로 근로기준법이 되겠어요. 근로기준법.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요? 5번 유대감의 감소. 1번 은퇴로 인해서 역할을 상실하죠. 2번 생산성이 감소돼서 경제적으로 빈곤해집니다. 3번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내향성이 증가한다. 4.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경직성은 증가한다. 5. 유대감은 감소한다 되겠습니다.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요? 5번 노인보호전문기관이죠. 학대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또 법적으로 신고도 하고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까지 하는 거 노인보호전문기관이에요. 노인 자살 예방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또 확인하고 개입해서 이런 사례 관리를 다 하는 것들이 노인을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 되겠어요. 장기 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 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2. 장기 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요?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했죠? 또 2번 장기요양기관은요.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시설은요 20%, 재가급여는요 15%를 청구했어요.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했죠.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맞았죠?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또는 별도로 운영한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돈은요 한꺼번에 받아요. 통합 징수한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는요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측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잡아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 이게 키워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가 아니에요. 부축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일단 일시적으로 다쳤어 이런 경우는요
다친 쪽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쪽을 보조해줘야 되고요. 편마비야 하면은 편마비 쪽을 보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키워드예요.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 일시적으로 다쳤구나. 그럼 건강한 쪽을 보조해줘야 되겠구나. 왼쪽을 보조해줘야 되겠구나. 왼쪽 보조하는 그림 1번, 2번 두 개밖에 없죠? 답이 2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1번 그림 보세요. 건강한 팔로 요양보호사 어깨에 팔을 둘렀죠. 근데 요양보호사가 지금 어느 쪽 팔 잡았어요? 반대쪽 팔목을 잡았어요. 2번은요? 건강한 쪽으로 요양보호사 어깨에다 팔을 둘렀고 요양보호사가 그 건강한 팔목을 잡았어요. 이게 맞는 것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와 그냥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다친 손상 환자를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바뀌었거든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공통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무조건 편마비 쪽을 지지해줘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다쳤어. 그것을 손상 환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요. 건강한 쪽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부축하죠. 대상자의 건강한 팔이 요양보호사 어깨로 올라오죠.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목을 잡아주는 거지 반대쪽 손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손상 환자 한 명이 부축할 때 대상자의 건강한 팔이 요양보호사 어깨에 걸쳤죠. 대상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건강한 쪽 손목을 잡고 이동을 하는 거고요. 같은 표현으로는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이송한다 이거고요. 만약에 오른쪽 편마비예요. 그러면 여기서 맞는 그림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어깨 위로, 요양보호사의 어깨 위로 대상자의 팔이 올라가 있잖아요. 편마비는 어깨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팔을 내린 상태에서 편마비 쪽 팔을 그냥 붙잡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손상 환자야, 그냥 다쳤어 이런 경우는 건강한 쪽을 지지해 주시고요. 편마비 환자야 그러면은 왼쪽이면 왼쪽 지지, 오른쪽이면 오른쪽 지지, 편마비 쪽을 지지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편마비 쪽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알고 보기를 봐야 돼요. 1.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지지해 준다. 일단 틀렸죠. 2. 가슴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고 서 있게 한다. 3. 오른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4.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5.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요? 5번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대상자의 편마비 쪽에서 지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서 지지해 주는 거고요. 보행벨트는 허리에 차죠. 가슴이 아니에요. 또 오른쪽 편마비인데 오른손으로 안전손잡이 어떻게 잡아요? 안전손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아요. 왼쪽으로 잡아야겠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직립자세. 허리는 꼿꼿이 펴야 돼요. 선 자세에서 균형 잡기. 의자나 손잡이를 한 손으로 잡아요. 건강한 쪽으로 잡아야겠죠. 편마비 환자라면 약 3분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시킨대요.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다면 전후, 좌후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해서 균형을 잡는다. 오른쪽 편마비야? 그러면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준비 운동을 시킨다. 편마비 쪽으로는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지팡이도 안 되고요. 연필도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붙잡기는 어렵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